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입니다. 네,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권 읽고 있고요. 드디어 제 1편 고대 철학 들어갑니다. 머리말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소제목은 A 고대 철학의 의의입니다. 힐슈베르거가 고대 철학의 의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나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왜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는 고대 철학을 연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문자답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렵나요? 네, 매우 어려운 질문을 처음부터 이렇게 저에게 주시면 제가 책을 저는 그대로 읽는 걸 좋아해서요. 저도 그렇습니다. 읽어볼게요. 네. 고대 철학은 정신적인 유산을 제공해주며 유럽의 사고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정신적인 유산에 의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순전히 양적으로만 보더라도 고대 철학은 유럽 정신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고대 철학은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 후 6세기까지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이 풍부하다는 점이 정말 중요하대요. 뭐 인용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 양적인 부분이 고대 철학이 일단 많다. 여기 이제 한 가지 이유가 되겠네요. 우리가 고대 철학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또 이유가 나오죠. 양적인 면이 풍부하기 때문에 또 연결되는 것 같은데 오늘날은 어떠한가 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철학적인 사색과 과학적인 사고 전체의 본질적인 개념들도 모두 고대의 정신에서 생겨난 것들이다. 그래서 원리, 원소, 원자, 물질, 정신, 영혼, 진료와 형상, 가능태와 현실 때 실체와 속성, 존재와 형성, 뭐 이런 것들, 이러한 모든 개념들은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우리들이 이 개념들의 본래적인 뜻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이 개념들을 올바로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맹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된다. 어원에 대한 얘기죠.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떤 학문을 한다는 거, 공부를 한다는 거는 그 단어에 대한 뜻을 안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나오지만 뭐 정신, 뭐 영혼이란 단어도 그 나온 그 인문학 책을 보면 꼭 나오는 게 영혼의 어원이 뭐 그리스 어원이 뭐다, 뭐 한문의 원래 뜻이 뭐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학자들은 일일이 다 밝혀요, 항상. 근데 왜 저럴까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어원을 밝히지 않으면 이게 어원을 밝힌다는 건 제일 시작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어원을 최초에 애초에 그 고대의 사람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거부터 맥락을 거슬러 올라오는 거죠. 이런 식의 공부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세 가지 맥락을 생각해봤거든요. 어원을 밝히는 거, 어떤 단어에. 근데 그 단어가 현재적으로 쓰이는 의미는 다를 수 있어요. 어원은 그러한데 지금 현대의 한국 사람들이 쓰는 그 맥락은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아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도 중요한데 세 번째는 나만의 그 단어 사용법을 가지는 거죠. 창조적으로 그걸 변형해서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맥락이 있지 않을까? 그걸 다 이게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공부할 때. 방금 직관적으로 떠올라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원래 이거 읽으면서 정리를 한 거예요. 되게 놀라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평소에 하고 있던 생각이랑 되게 완전히 동의하고요. 또 교육함에 있어서 또 책을 보거나 또 이게 대상이 어떻든 간에 또 어휘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언어로서 어휘, 단어가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언어에 대한 이해나 뭐 개념이나 맥락이나 문장 글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계속 여기 이제 철학사에서도 개념을 알아야 된다. 이게 단순한 사전적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활용되는 뭐 용례 아니면 특별히 유사어휘 그 유사어군의 뭐 활용이라든지 이것과 이 단어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맥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가 그런 것이 사실은 사전에 담겨 있지 않은 용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용례만 두고 봐도 우리가 그것을 다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맞습니다. 사전이 스스로 알려주고 있는 그래서 그 빈 공간의 맥락을 읽어내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 작업들을 사실은 여기에서 말한 머릿말에서 말한 고대 철학이 많은 수 해낸 것 같고 오늘날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면 없겠죠. 일단은 여기 돈이 안 되니까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니까. 네. 그래서 아무리 학문이라도 이런 깊은 작업까지는 불가능한데 이제 아마 고대 철학에서 이런 게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아는 국어 사전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한 두 번째 용례, 지금 현대 한국인들이 쓰고 있는 표준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쓰는 그 뜻을 밝혀요. 근데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그 원래 단어의 어원 사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원 사전도 있겠죠. 찾아보면 뭐 철학 사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어떤 철학자가 그 단어를 어떤 뜻으로 말했다 이거 다 밝혀놓고 있는데 동시에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전을 만들 수 없는 건 세 번째 아까 저희가 말했던 나만의 이 단어의 용례를 그게 어떻게 보면 모든 소설가와 모든 학자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아닐까? 맞아요. 창조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새로운 단어 사용법. 네. 그런 거죠. 뭐 이건 좀 너무 오래반인데 12쪽을 넘어가서 고대 철학을 왜 연구해야 하는가? 아까 첫 번째는 일단 양이 많다. 그때 당시에 쓰여진 양이 많고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거의 모든 단어들이 그리스 뭐 이렇게 그때부터 왔다. 이런 거죠. 다 이해가 공감이 가고요. 12쪽에는 뭐 논리학, 형이상학, 윤리학, 심리학 같은 여러 학문들 이게 다 고대에 다 이룩됐다. 또 관념론, 실제론, 회의론, 유물론, 감각주의 이것도 그리스 시대에 발달했다. 그래서 인용문이 나와요. 마지막에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 세계관적인 사고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빠짐없이 다 논의되었으며 오늘날까지 문제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다 발견되었으며 또 오늘날의 우리들이 아직도 따라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 다 제시되어 있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부분적으로는 동의하고요. 특히 100% 동의하는 바는 마지막. 우리가 새로운 것을 뭔가를 논의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 다 제시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100%는 좀 위험하니까 99% 아니, 이런 얘기가 네. 낯선 게 아니라 이미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 얘기하고 네. 있죠. 이미 예전에 다 얘기했어 사람들이. 왜냐면 인간 사는 거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단지 뭐 형태가 좀 달라졌을 뿐이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 심리학, 윤리학도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심리학이란 단어는 제가 알기로는 프로이트 때 와서야 심리학이 생긴 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뭐 물론 이제 굳이 고대에도 심리학이란 단어는 없었지만 심리학 비스무리한 어쨌든 뭐 그런 걸 하고는 있었겠죠. 했겠지. 그럼 여기도 보면 뭐 유물론, 뭐 회의론, 뭐 실제론 나오는데 이런 단어도 분명히 그리스 시대에는 이런 단어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이런 학문 자체도 막 이렇게 분화되지 않았을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건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긴 한 제 생각은 그래요. 추후적으로 이제 생겨난 단어들을 이제 이렇게 나눈 거죠. 나눈 건데 그런 것 좀 짚고 싶었고 물론 고대에도 있었겠죠.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철학을 한다면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뭐
유튜브 방송이란 무엇인가? 뭐 옛날에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영혼이란 무엇인가? 뭐 정신이란 무엇인가?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시작했다면 오늘날에만 이제 시작된 그런 물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아니면 뭐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유튜브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방향성 자체를 여기서 모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무엇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얘기를 할런지 그것을 뭐 우리 신체에 입각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맞아요. 더 이상 신체가 점유하지 않는 어떤 공간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 공간에서 이렇게 철학사도 논의를 하고 철학사라는 정신 자체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맥락에 대한 오늘날 새로운 철학에 대한 키워드들에 대한 논의를 여기서도 또 다 해나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여기서 되게 좋은 인용문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12쪽에 이제 고대 철학의 의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어요. 동의하고 그다음에 비해서 구분이 나옵니다. 시기를 고대 철학의 시기를 네 부분으로 구분을 해요. 1기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이란 제목으로 이 시기의 철학은 그리스 본토가 아니라 식민지였던 이오니아, 남부 이탈리아 및 시칠리아 등지에서 발생했다. 주된 관심사는 자연 철학이었고 근데 자연 철학은 오히려 존재 전체에 관한 철학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말기에 가서 소피스트 학파에 이르러 인간도 문제 삼게 되었다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2기는 아티카 철학이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거물들이 이때 등장하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 고전적 절정에 이르렀다. 철학의 모든 문제들, 뭐 자연, 윤리, 국가, 정신, 영혼이 꼭 같게 연구된다. 이 철학의 전성기는 페리클레스 시대라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때 당시 전성기였는데 그것과 일치한대요.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저자가 나눈 제3기는 헬레니즘의 철학이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에서부터 그 후계자의 국가가 멸망할 때까지 대략 기원전 300년에서 30년까지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는 커다란 철학파들이 중심이 되는데 이 학파들로는 뭐 아카데미 데메이아 학파, 페리파토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원 등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4기는 로마 제정 시대의 철학이라 그래서 기원전 1세기 중엽부터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아테네에 있던 플라톤의 아카데미를 폐쇄하고 그 재산을 몰수한 뒤 이후부터는 아테네에서 철학하는 것을 금지시킨 기원 529년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안타깝게도 창조적인 시기가 못 됐대요. 옛날의 영화의 그늘에 파묻혀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 혹시 이 네 시기의 구분과 관련해서 혹시 좀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실까요? 저는 이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냥 시 구분을 이렇게 했구나. 네. 일반적으로도 거의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13쪽 시 역사적인 자료. 자료는 자료가 저작이 잘 보존된 철학자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철학자들도 있다. 요 정도 넘어갈게요. 네. 이 책 재밌는 게 참고 문헌이 은근히 많아요. 문헌들에 관한 참고서도 있고 근데 영어로 돼 있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지 그리고 너무 오래돼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필요하면 계속 봐도 되는데 직접 찾아보셨나요? 보기 어렵죠. 영어로 되어 있어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내용은 네, 넘어가겠습니다. 16쪽에 드디어 제1장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 아까 1기였죠. 그 시기를 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의 철학적인 사고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제목도 좀 재밌는 게 저자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이라고 그래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안 나오는 데도 많거든요. 소크라테스를 강조하고 있어. 그러니까 특정 인물에 대해서 애정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아까 플라톤도 유난히 방점을 찍었었고 또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그 칸트의 용어 사물 자체 물 자체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냥 좋아하는 거야. 편향이 있는 거야. 어쨌든 제가 보기엔 그래요.
물론 편향이 뭐 있다는 게 나쁜 건 아니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의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들의 물음이 근원적이고 그들의 태도가 일반적으로 존재론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원적이고 존재론적이기 때문이다.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여기 형광펜을 같이 했고요. 또 자연 철학에 관련해서도 계속 연결이 돼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연 철학자들이라고만 이들이 생각이 됐는데 자연학자들은 자연에 관해서 말할 때 정신과 전체로서의 존재도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냥 단순히 만물의 근원이 물이야, 불이야 이렇게만 말하면 자연을 얘기했네 이게 아니라 그걸 말할 때 정신과 전체로서의 존재도 생각하고 있었대요. 따라서 이들은 자연학자라기보다 오히려 형이상학자였다. 형이상학사라는 큰 맥을 여기서부터 계보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형이상학이 네. 시작됐다. 형이상학이 뭐죠? 추상적인 걸 말하는 거죠? 좀 본질이란 무엇인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형이상학. 네, 이제 탐구를 해나가고 형이학이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자면 형이학은 이렇게 구체적인 사물들, 이고 형이상학은 좀 추상적인 어떤 개념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에 집착해서 뭐 하나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고. 네, 그 현대 철학에서는 많은 수 회의적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그일 수 있는데 이것이 되게 큰 전환점이긴 하죠. 철학사에서. 좋습니다. 네. 자, 17쪽 전사는 역사 이전 이겠죠. 뭐 철학과 신화라는 제목으로 1번이 나옵니다. A. 신화의 개념. 소제목만 읽어볼게요. 신화의 개념. B.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신화. C. 오로페우스 학파의 가르침. D. 미토스와 로고스. 요걸 하면 이제 21쪽까지 17쪽부터 21쪽까지 하면 요번 시간이 끝나요. 대략 저희가 녹화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일단 신화에 대해서 신화 얘기가 쫙 나오잖아요. 네. 신화와 철학의 차이점은 뭘까요? 글쎄요. 신화 많이 읽어보셨나요? 좋아는 하는데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세대가 세대다 보니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만화와 만화책과 TV 방영된 만화와 그런 걸로 많이 접했었고 사실은 대학교 와서는 변형된 작품 안에서 신화 해석 이런 걸 많이 접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본이나 원론에 대한 어떤 인지는 잘 없었던 것 같고 더 파고들면 파고 들어갈수록 역사와 좀 구분이 잘 안 되는 지점에서 또 혼란스럽고 해서 전공하지 않으면 또 어렵지 않을까. 문학을 통해서 많이 보죠. 그러니까 문학 원래 이제 그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저 진희입니다. 진희님이 네. 문학을 전공하셔서 좀 궁금했었어요. 아마 신화를 저보단 좀 많이 읽어보시지 않았나, 잘 아시지 않을까 싶어서 확실히 뭐 거칠게 말하면 철학보다 신화의 시대가 먼저 오랫동안 있었고 사람들이 신화적인 것들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제우스라든지 그런 뭐 그리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각각에 다 신앙이 다 있잖아요. 어떤 신들 무속 신앙도 있고 나름의 그 신앙이 있는데 그런 신앙이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 철학이 딱 나왔는데 전 나름 그렇게 생각해요. 신화와 철학의 차이는 뭐냐면 신화는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번개가 쳐요. 번개가 치는 이유가 제우스가 뭐 화나서 번개를 쳤다. 이거는 신화적인 해석이죠. 맹목적인 믿음. 여기도 말하지만 비철학적인 것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맹목적인 거죠. 뭐 그냥 이야기이고 서사를 가진 거고. 근데 철학은 번개가 치는 이유에 대해서 제우스 이런 얘기 안 해요. 철학은 그 거기에 있는 구름 속에 어떤 하여튼 하여튼 과학적인 설명을 하죠. 이 차이가 뭘까?
이 차이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철학은 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논리가 중요하고, 근데 신화는 좀 비논리적이죠. 환상적이고 판타지고. 그런 어떻게 보면 과학과, 그러니까 신화와 철학의 차이는 서사, 문학과 과학의 차이와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화라는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신에 입각해서 신앙에 연결해서 이제 맞아요. 설명을 하고 있죠, 계속.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물음을 던지는 형태로 또는 사람들에게 지침을 주는 형태로 기능을 하고.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문학도 고대 서사 뭐 이런 거 배울 때 뭐 복합적으로 우리가 구분되지 않았던 정치의 형태의 문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등장하잖아요. 이것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이제 고전에 해당하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전승되어 오고 무반성적이고 신앙적으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형태. 그것을 이제 신화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 책은 하고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또 더불어서 신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되 이제 논리와 뭐 이런 맥락으로 좀 체계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맥락을 철학이다라고 마지막에 구분을 하고 있으나 명확하게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이 챕터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전에도 램프레이트에서도 이런 파트가 있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게 사람이 이제 신화만으로는 이게 설득이 안 되는 때가 와요. 어떤 지역적 한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제우스가 누군지도 몰라, 안 믿어. 번개가 친게 제우스가 쳤다고 그리스 사람들이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다른 뭐 지역 사람들은 모르죠, 제우스를. 그럼 이거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발전하는 그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인간을 봐도 그 꼬마 그 갓난아기들은 신화의 세계에 살고 있고, 그 애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게 학교에 가고 그러면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려면 신화만으로는 안 돼요. 신화적인 언어만으로는 이게 소통이 막히고 철학적인 언어, 과학적인 언어를 빌려야만 이 소통이 된단 말이죠. 소통 때문에 철학이 나오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이 어떻게 저떻게 했다라고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데 네, 뒤에 가면 그 설명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18쪽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신화. 호메로스 혹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 읽어보셨나요? 희미하게 기억은 나는데 저도 아직 안 읽었어요. 네, 그게 신화라는 게 그 사건만 딱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태어났고 그 전에 어머니야 어머니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건이 그 사건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그것만 뽑아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신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게 상징하는 것들도 다 있고 네. 그걸 또 진짜 머리 아프네요. 네. 단순히 팩트만 아는 게 아니라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걸 또 즐기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세계 우주의 발생에 대해서 어떤 학설이 있냐면 호메로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생성의 원인이 바다의 신인 오케아노스와 테티스, 물에서 찾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바다와 물을 생성의 원인으로 봤어요, 호메로스는. 그리고 헤시오도스 같은 경우에는 카오스, 혼돈이죠. 에테르는 연기라 그래서 어떤 영혼을 담는 어떤 그릇 같은 느낌? 영적 기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테르 그렇고 에로스는 사랑이겠죠.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혼돈과 영혼, 영적인 기운과 사랑이 모든 것의 근원적인 시작이다. 재밌어요. 재밌고 근데 이게 좀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차이가 있는데 호메로스는 그냥 물이에요, 물. 바다도 물이니까 물은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그게 만물의 기원이자 근원이다. 이렇게 봤고 헤시오도스는 좀 추상적이에요. 혼돈, 영혼,
아니면 사랑 이렇게 봤잖아요.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어떠세요? 그 맥락에서 저는 그냥 이 신화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아마 우주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랑 신화에서 말하는 세계의 최초의 형태 그 맥락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물, 뭐 아니면 스틱스, 강, 죽음 이렇게 연결이 관념적으로도 연결이 되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그 맥락을 설명하려고 여기서는 갖고 오지 않았을까. 네. 그걸로 읽었습니다. 삶과 세계 전체 그리고 그에 대한 전용 이렇게. 저는 호메로스가 왜 굳이 물을 얘기했을까? 왜 땅도 아니고 땅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원 아니면 하늘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왜 하필 물일까? 이것도 그냥 상상해 보는 거죠. 왜 물일까? 근데 실제로도 물에서 과학적으로도 물에서부터 생명이 원래 예전에는 그 지구가 물로 뒤덮여 있었고 그래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맞긴 하거든요. 물, 뭐 지구만 봤을 때 우주는 아닐지 몰라도 물이 생성의 원인이다. 헤시오도스 같은 경우에는 뭐 혼돈은 막 뒤섞는 그런 지금도 이제 과학적으로도 막 이렇게 막 혼란한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막 불규칙하고 그런 것들과 사랑이라는 걸 결합하는 힘, 혼돈을 이렇게 떨쳐내는 거라면 뭐 인력과 장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저의 해석이고요. 그 C 오로페우스 학파의 가르침. 여기서 BC 6세기에는 일종의 새로운 조직적 신화가 트라키아의 산으로부터 그리스로 내려온다. 이 신화의 핵심은 디오니소스 신이고 그 사제는 트라키아의 가수이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인 오르페우스이다. 후세에 와서 니체는 디오니소스를 삶의 상징으로서 삶의 꼭대기에서부터 밑바닥까지 긍정하는 것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해요.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는 정말로 삶의 신, 생산을 하는 자연의 신이었다. 바카스 축제에서는 열광적인 순경을 받았다. 그래서 오르페우스 교도의 교의는 근데 삶을 긍정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대요. 뭐 금욕주의, 신비주의, 영혼 숭배 같은 걸 했었고요. 오르페우스교 디오니소스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철학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 오르페우스교는 어떠냐면 영혼을 되게 숭배하고 육체를 되게 좀 하찮은 것으로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육체란 감옥에서부터 영혼이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되고 그 괴로운 윤회 전생 그 무한한 순환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목표로 삼은 그런 종교라고 알고 있어요. 오르페우스가 그 신화에서 나오는 그 노래 음악의 신 오르페우스 맞나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뭐 그리스 신화를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깊이는 못 들어갑니다. 책에 나온 것만 보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보면 더 명확해지겠지만 오르페우스의 그 음악적인 요소랑 그 뮤즈 3명의 여신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요. 오르페우스랑 또 디오니소스, 바커스 신이랑 되게 관계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바커스 신을 추종하고 막 쫓아다녔던 마녀들과의 상관성이 되게 깊어서 그들 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뭐 오르페우스 아내가 뭐 저승에 있었는데 데리고 오다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게 있었는데 그 맥락에서 이야기만 아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 알아라고 끝나는데요. 아내가 그렇게 저승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오르페우스가 이 현생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 이후의 스토리가 또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또 물과 연관이 있고 스틱스 강 위에 떠도는 뭐 어떻게 찢겨서 시체로 죽었다 뭐 이런 맥락에서 그걸 디오니소스가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줬다 뭐 이런 또 맥락이 있어서 되게 복합적인 내용의 스토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화적인 요소가 되게 많구나. 근데 이 맥락에서 왜 이걸 써놨을까? 저는 맞아요. 그걸 봤는데 앞에서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의 자연 철학 주목을 하면서 자연 철학에서는 정신과 전체를 주목을 하게 되고 정신과 전체를 생각하는 그 맥락에서 이제 형이상학적인 어떤 요소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여기서 이제 정신, 전체 이에 대한 본질로 연결되는 생각들의 일련의 조각들로서 여기서 이제 호메로스, 오르페우스 이렇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네요. 네. 그런 맥락 좋습니다.
그런 맥락이 있고 이제 니체 얘기도 다들 아시는 거죠? 그 니체 여기 산에서 현자가 내려와서 설명해 얘기하는, 주시죠. 18페이지 예. 끝에 이제 니체가 산에서 꼭대기에서부터 밑바닥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내용. 자라투스트라는 그렇게 이렇게 말했다. 네, 그 책이 사실은 현자가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하는 말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군요. 네. 그래서 그 맥락이 좀 생각나게끔 여기에서 짧게나마 이렇게 써주신 것 같고, 그걸 같이 보게 되면 아마 니체를 좋아하는 이 힐시베르거 네, 교수님께서 독일 사람이라 좋아할 거예요 아마. 네, 이렇게 잘 써줬구나라는 그 맥락만 잘 짚어도 여기서 되게 응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든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좀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는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주 생성론에 대해서 이거 신화적인 해석이긴 한데 태초에는 혼돈과 밤이 있었다. 이때 카오스란 글자 그대로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공허나 심연이라고 이해된다. 밤은 한 개의 알, 즉 세 개의 알을 낳았고 이 알에서 날개가 달린 에로스가 생겨났다. 그래서 신화적인 해석이 쫙 나와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럴 것 같아요. 전 머릿속으로 막 이런저런 상상을 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환상적이고 시적인 직관이다. 우리는 오르페우스의 신화에서 아시아적인 전통을 손에 잡을 듯이 볼 수가 있다. 특별히 육체와 영혼,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이원론과 세상을 도피해가는 생활 양식 전체가 그리스의 정신에게는 생소한 한 방울의 피일 것만 같다. 인도 얘기도 나오죠. 인도의 우파니샤드, 기원전 800년 이후에 베다에 대한 신학적 해설서에 이런 생각들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란 고원의 조로아스터교에서도 볼 수 있고 그 근원은 젠다베스트의 가장 오래된 가타스에 있다. 이렇게 보자면 이런 사상들은 여전히 아리안 민족의 정신적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리안 민족을 또 강조를 해요. 독일인이 아리안 민족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로 넘어가면 미토스와 로고스. 미토스는 신화겠죠. 그리고 로고스는 이성, 철학일 것 같은데 여기 중요한 또 문제제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런 개념들에 관해서는 그 유래를 따지는 문제보다도 이 개념들이 후세에 어떻게 이어져 갔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별표를 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도 후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신화에 관해서 그 신화는 학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나 봐요. 과학이 아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전통적인 가르침들을 후세에 전해주었을 뿐 그 증명은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철학과 신화를 구별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 드디어 나오죠. 우리가 제일 처음 했던 질문. 증명할 수 있으면 철학이고 증명을 못하면 신화다. 뭔가 깔끔한 것 같아요. 뭔가 동의가 되고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짚을 때는 많은 것 같으나 말씀해 여기서 주세요. 네, 결론은 사실 날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지막 부분에서 많이 이제 강조 표시를 했는데 아까 증명에 대한 부분이랑 네. 철학이란 신화에 비하자면 정말로 새로운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단언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면도 있겠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사실 이게 정말 그러한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 때는 또 계속 섞여지는 개념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환상적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제가 또 석사 때 환상성이라는 키워드로 논문을 쓸 때는 또 이런 전통적 신화적 환상과 현대적 환상의 차이가 큽니다. 혹시 간략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런 차이가? 예를 들어서 스토리 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전통적 환상의 스토리 면에서는 꿈이라든지 아니면
판타지 세계가 존재한다든지 이렇게 공간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 환상적인 세계가 따로 우리와는 별개로 존재하고 환상적인 개념도 따로 별개로 존재해요. 그래서 마법을 쓴다던가 우리가 비현실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행한다거나 구분할 수가 있는데 현대에서 환상적인 텍스트다라고 말하는 이제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들은 뭐 카프카라든지 아렌티나 이제 보르헤스 계열의 네. 단편 작품들을 보면 시공간성이 갑자기 어디서부터 어떻게 뒤틀렸는지 서사에서 찾을 수가 없다든지 인지 불가능하다든지 뭔가 기괴하고 혐오스럽고 더럽고 한데 이상하게 매혹적이라든지 맞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구분 불가능한 환상성의 개념이 조금 더 현대에선 두드러져서 아마 증명할 수 있고 없고 이것이 신화이고 아니면 이것이 철학이다. 이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대의 것도 있겠지만 메타텍스트로 계속 여기서도 전승의 얘기를 하잖아요. 네. 후대에 이어져 내려오면서 아마 그 두 가지가 구분 불가능해지는 면이 오늘날 더 많지 않을까. 네. 그래서 철학 에세이도 현대 철학 오늘날 나오는 에세이들을 잘 보다 보면 오늘날 현실에 대해서 더 잘 그려놓은 에세이가 보다 더 환상적일 때도 있거든요. 읽어나갈 때 마치 신화처럼 그려놨다라고 쓴 것을 보다 보면 매우 철학적이고 그 언어들을 이렇게 경유하면서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철학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굳이 이제 철학과 신화를 구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어쨌든 다 섞여 있네요.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명확한 구분은 오늘날에서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긴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지금 시대의 철학자들도 성경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은근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신화적인 것도 자기 철학에 끌어와서 같이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뭐 그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저희 그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에서 전사, 철학과 신화 얘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밀레토스와 피타고라스가 나옵니다. 아파.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